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경량 철골 공장의 구조 계획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먼저 저희가 샘플로 정한 건축 도면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철골 기둥의 구조 계획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경량 철골 지붕의 구조 계획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골 기둥의 구조 계획 중에서도 먼저 구조적 메인 컬럼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설치되는 월 브레이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윈드 칼럼, 마감재, 인면에 붙여지는 샌드위치 판넬을 지지하는 윈드 칼럼과 거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량 철골 지붕이라고 한다면 보통 콘크리트 바닥이 콘크리트가 쳐지지 않는 바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량 철골 지붕의 구조 계획으로는 메인이 되는 거더, 그 다음에 작은 불하는 빔, 그 다음에 그 빔에 지지되는 샌드위치 판넬을 지지하는 펄인, 중돌이라고 하죠.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량 판을 안에 그 하중 전달 및 그 다이어프램 역할을 하게끔 설치가 되는 루프 브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골 공장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는 크레인, 거더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샘플로 정한 경량 지붕이 있는 공장을 샘플로 이제 정했는데요. 하나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건축 도면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 계획에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건축 도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건축 계획에 맞춰서 구조 계획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구조 계획을 하려면 먼저 기본 건축 도면, 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에 대한 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저희가 받아다가 그거를 통해서 구조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로 정한 이 건축 도면을 보면 먼저 1층 바닥 평면도입니다. 1층 바닥 평면도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건물이 지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로가 8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42.5m가 되고요. 대지가. 그 다음에 지하 부분은 여기서 이 정도 1열에서 9열까지 그리고 A열, B열 요 밑에 요 부분 밑에 요 밑에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는 경량 철골 공장에 대한 구조 계획을 살펴보기 때문에 1층을 기준으로 그 상부 쪽에 설치가 되는 철골 구조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지붕 그 윗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A, B열에서는 이렇게 6열부터 9열에 해당되는 요 구간이 공장이 그러니까 상부층에 경량 철골 지붕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B열에서 C열 사이에는 A열에서 9열에 해당되는 이 큰 공간이 철골 경량 지붕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 바닥 건축 평면도를 보면 보통 1층은 대부분 공장입니다. 공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거운 장비들이 이제 여기 각 곳에 설치가 되고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기계에 대한 밑에 하부 비트가 형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금형 무슨 적재장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면 작업장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번 수업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철골 부분만 저희가
구조 계획적인 측면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보시면 25m 정도 됩니다. 25m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 경관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은 A, B열은 여기가 17.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5m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계획적으로 컬럼의 스판을 보면 여기 보면 열 번호가 있죠. 여기서 그렇죠? 1열, 2열, 3열. 그래서 1번 열부터 9번 열까지 80m를 8등분으로 나눠서 기둥의 간격을 10m로 잡았습니다. X축이라 그러면 X축을 10m로 잡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특성상 내부에는 기둥을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통 A열에 해당되는 요열부터 B열에 해당되는 구간, 요 열에만 기둥을 배치하고요. 기둥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C열, 기둥을 배치함으로써 A, B열 간의 그 기둥 간격은 17.5m가 됐고, 그 다음에 B열과 C열 쪽의 기둥 간격은 25m가 된 겁니다. 그래서 25m.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그 스판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기둥의 간격과 스판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이제 모듈화 시키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m, 가로 80m, 세로 42.5m의 대지 안에 이렇게 이제 기둥 배열을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기둥이 한쪽 단변 방향, 그렇죠? 그 기둥 간격을 보면 보통 단변 쪽으로는 보통 이제 10m 이내에서 많이 계획을 하고요. 10m 이내. 10m, 여기서는 X 방향이죠. X 방향은 10m 이내에서. 그래서 뭐 적게는 한 5m 정도로 메인 컬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이 Y 방향은 이제 대경관으로 이제 그 날리죠. 대경관으로 이제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데 하부는 여기서는 25m, 상부는 요 상부 쪽 A, B열에는 17.5m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X 방향으로는 다 10m 간격의 모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붕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지붕 모양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0m, X 방향으로는 10m 간격,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쳤죠. 기둥 간격이 가로에는 이렇게 1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10m 간격으로. 그게 이제 여기 A열, 그 다음에 B열, 그 다음에 C열. 10m 간격으로 H형강의 형태를 띈 철골 기둥으로 10m 간격 배열을 했고, A열과 B열은 아까 17.5m, 그 다음 B열과 C열은 25m 이 경과로로 산형, 그죠? 물매를 잡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경량지붕에 떨어지면 물이 흘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공 형태의 산형 라멘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량 철골 기둥은 철골 공장들은 보통 마감이 경량 판넬이죠. 보통 일명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부르는 경량 판넬로 보통 마감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그래서 보면 지붕을 형성하는 샌드위치 판넬은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이 지붕용 샌드위치 판넬은 골이 이렇게 있죠. 골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 리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밑으로 이렇게 잘 흐르게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형 벽 쪽에 붙이는 또는 내장용 벽 쪽에 붙이는 샌드위치 판넬은 보통 이렇게 골이 없는 형태의 평평한, 그리고 가끔 무늬가 있는 형태로 시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붕형 샌드위치 판넬은 골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 바닥판이라 그러면 이게 보면 데크 플레이트와 같이 일방향 바닥 판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단면도입니다. 요 공장 샘플로 정한 단면도인데 아까 그 25m 앞쪽에 그림 앞쪽에서 25m 경과는
이렇게 된 거죠. 층고가 높습니다. 층고가 높고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둥 높이가 1층, 여기가 1층 바닥인데 1층 바닥을 기준으로 대충 13.6m라는 높은 층고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메인 거더는 박공 형태로 25m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 있죠? 각도. 여기 높은 쪽과 낮은 쪽의 각도는 여기는 1대 10이라고 했죠. 1대 10이라고 해서 좀 완만한 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대 2 정도의 물매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그 물매가 좀 완만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렇게 박공 형태의 그 라멘 구조죠. 이렇게 산형 라멘이라고 하는데 요 산형 라멘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그 뒤쪽 있죠. 일부 공장에 붙여져 있는 쪽 AB열 거기는 층고가 낮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낮은 부분은 5m 그렇죠? 5m 그 다음에 높은 부분도 높은 부분은 6.5m인가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매가 경사도가 지붕의 경사도가 10대 1, 좀 완만한 편입니다. 그래서 완만한 편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1층입니다. 여기가 1층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장이 어떻게 보면 두 동이 공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높은 층고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크레인 가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크레인이 20톤 용량의 오버헤드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크레인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거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기둥에서 이렇게 내민 받침부 브라켓이라고 하죠. 브라켓을 기둥에서 내밀어서 그 위에 H형광의 크레인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해서 이거를 그 지면 방향으로 크레인이 이동하도록 꾸며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레인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층고가 또 그죠? 높아야 되겠죠. 그죠? 크레인이 좀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보면 내민 받침부에 H형광 크레인 요게 크레인 거더입니다. 여기 네번 받침부에 얹어져 있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그 레일을 깔고 거기다 바퀴가 달려있는 차륜의 크레인을 움직이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 샌드위치 판넬은 또 주의할 게 뭐냐면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중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붕용 샌드위치 판넬을 지지시키기 위해서 여기 C형광이라고 일명 C형광이라고 부르는 여기 리브 디귿 형광이 보이나요? 이렇게 리브 디귿 형광 이렇게 여기에 리브 디귿 형광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펄인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이제 중돌이라고 부르죠. 중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중돌이를 앵글이 보시나요? 여기 뒤에 밑에 앵글 앵글이나 플레이트로 높이 조절을 합니다. 높이 조절을 해서 여기 보면 이 H형광의 큰 보나 작은 보에 중돌이를 얹어 놓고 거기에 그 샌드위치 판넬을 얹어 넣어서 피스로 이렇게 접합을 하는 형태로 보통 지붕 마감이 형성된다는 거 잠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횡단면도입니다. 횡단면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은 오늘은 설명 안 할 여기 밑에 지하부가 있고요. 지하 구조물이 있고 이후에 이제 얹어져 있는 그 일종의 두 동의 공장동의 이제 인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거는 이거 창호들이 있죠. 이렇게 창호들 계획을 유념을 해서 구조 계획을 해야 되고요. 구조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인면에 붙는 샌드위치 판넬의 형상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샌드위치 판넬이 지금 이렇게 가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로로. 일반적으로 이 폭은 한 1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뭐 생산에 따라 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차량에 실을 정도의 길이만큼은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되는데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이 옆으로
횡으로 붙죠. 이거를 횡판넬이라고 합니다. 횡판넬로.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은 이런 그림과 같이 횡판넬 형태로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와 다르게 세로로 종판넬 형태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종판넬 형태로. 그래서 그 횡판넬 형태의 샌드위치 판넬을 부착할 수도 있고, 종 방향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성형시킬 수 있다는 거 한번 주의를 해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횡판넬, 그렇죠? 샌드위치 판넬이 횡적으로 지금, 그렇죠?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좌측 면도입니다. 좌측 면도인데 이것도 횡판넬이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건축의 인면도를 통해서 창호나 계구부, 그렇죠? 계구부의 그 위치를 형성을 잘 봐야죠. 그래서 왜냐면 요거는 인면 계획, 인면의 계획에 그 거스 또는 그 윈드 컬럼에 대한 배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 도면에 평면도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 단면도, 그다음에 인면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구조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이제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량 철거군의 3D로 한번 구조 모델링 상에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앞쪽에 층고가 아까 높았던 타워 크레인이 설치되는 층고가 높은 공장동이 쭉 설치가 되어 있고, 기둥 간격은 이게 메인 기둥이죠. 박공 형태의 기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0m씩, 그렇죠? 10m씩 총 80m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둥 간격은 25m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좀 낮은 공장동이 좀 보이죠. 층고가 아까 5m였나요? 일단 보이고,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골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골 기둥의 구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도 구조용으로 쓰이는 메인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드 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드 컬럼,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거의 없죠. 경량 철골 구조에서만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고 월 브레이싱, 이거는 벽에 월에 설치가 되는 가세 구조죠. 가세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저희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앞쪽에 지금 25m 경관이 되는 쪽에 컬럼들이 어떻게 죠? 이렇게 10m 간격으로 80m가 이렇게 두 열로 쭉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죠? 설치가 설치되고, 그래서 이 메인 컬럼, 이걸 메인 컬럼 요 같은 경우는 지금 SC1이라고 지금 표기를 했는데, 스틸 컬럼 1이라는 부에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H형강 588 곱하기 300 곱하기 22 곱하기 20짜리를 쓴 겁니다. 이게 그 재질은 SM355라고 해서, SM은 그 용접 구조용 강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뒤에 355는 그 항복 강도, 그렇죠? 항복 강도가 355메가파스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접 구조용 강제로서 강도가 350, 항복 강도가 355메가파스칼이라는 강제를 사용했다. 그 중에서 사이즈는, 크기는, 높이, 처음에 나오는 건 H형강의 높이죠. 상부 프렌지 상단에서 하부 프렌지 하단까지 높이가 588, 588mm라는 거고, 두 번째 나온 숫자는 폭이죠. H형강의 폭, 이게 300mm.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숫자는 외부의 H형강의 외부의 thickness, 두께죠. 그래서 12mm. 그리고 프렌지의 두께는 마지막에 나오는 건 20mm라는 그 컬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럼이 그 B열과 C열에 10m 간격을 두고 쭉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간격은 일단은 10m 정도면 조금 큰 편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m부터 보통 10m 정도까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좀 구조적인 장단점은 있는데 조금 넓게 쓴 거죠. 이 구조 계획은. 그 다음에 여기 SC2는 좀 작죠. 컬럼의 사이즈가 300 곱하기 300 곱하기 10 곱하기 15. 그리고 강제의 종류도 조금 강도가 낮은 강제를 썼네요. SS275라고 스틸 포 스트럭처라고 해서 일반 구조용 강제. 이것도 뒤에 275는 항복 강도가 275 메가파스칼이라는 뜻이죠. 일반 구조용 강제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설치되냐면 이 뒤쪽에 층고가 낮은 그 아까 6열인가요? 여기 뒤쪽에 여기 사용된 겁니다. 여기 10m 간격으로 4개가 사용이 된 거고요. 나머지 층고가 높은 쪽의 컬럼들은 아무래도 층고가 높으니까 세장하죠. 세장하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불리하니까 이렇게 큰 기둥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쪽은 SC1이 쓰인 그 공간은 기둥 간격이 25m잖아요. 그 넓은 간격이다 보니까 큰 하중을 받게 돼서 또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SC2는 여기 17.5m의 스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좀 부재가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중을 많이 SC1 같은 경우는 스판이 넓기 때문에 하중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또 세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부재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 컬럼은 구조용 부재로서, 주요 부재로서 위에 있는 지붕층, 그죠? 지붕층 바닥을 지지를 시키는 거죠.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들을 지지를 시키는 거죠. 지지를 시키는 부재라고 본다면, 그 윈드 컬럼은 지붕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인면에 그 샌드위치 파넬이 붙여야 되잖아요. 아까 그 외장용 샌드위치 파넬을 붙여야 되는데, 그 샌드위치 파넬을 지지를 시키는 용으로서 왜 윈드 컬럼이라 부르냐? 지금 그 외장에 붙는 외부에 붙는 그 벽체 샌드위치 파넬에는 풍하중을 받습니다. 그죠? 풍하중을 받겠죠. 이 풍하중을 지지시키는 컬럼인 거죠. 그죠? 풍하중을 지지시키는 컬럼이기 때문에 윈드 컬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컬럼과 윈드 컬럼을 구분을 할 때는 일단은 메인 컬럼은 지붕층의 하중,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시키는 게 메인 컬럼. 근데 윈드 컬럼은 지붕층의 하중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의 인면에 샌드위치 파넬을 통해서 작용하는 그 하중을 받는 거죠. 하중을 엄밀히 말하면 그 샌드위치 파넬이 작용하는 그 바람의 하중을 그 샌드위치 파넬을 지지하는 그 벽면에 붙는 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윈드 컬럼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윈드 컬럼은 바람에 저항하는, 지붕층의 하중은 저항하지 않고 오로지 바람, 그렇죠? 외벽에 작용하는 바람을 지지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윈드 컬럼은 2차 부재라고 합니다. 주요 부재가 아니라 2차 부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둥 간격이 외벽에 여기 보면 몇 미터죠? 10m입니다. 10m. 그렇죠? 10m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쨌든 면에 그 샌드위치 판을 거치시키려면 이게 보통 여기 보면 윈드 컬럼이 여기 2개가 설치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10m 간격 안에 2개의 윈드 컬럼을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죠? 효율적이가 돼서 2개가 설치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WC1이라는 윈드 컬럼, 그래서 윈드 컬럼 1 해서 여기 B열과 C열에는 기둥 10m 안쪽에 2개의 윈드 컬럼, 결론적으로 사이즈는 200에 200에 8에 12짜리 SS275를 2개씩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이죠? 여기는 층고가 낮잖아요. 층고가 낮은 층에는 윈드 컬럼
좀 작아졌습니다. 200에 100에 5.5에 8T짜리 SSH로의 윈드 칼럼을 중간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면, 그죠? 요 이면, 오른쪽, 왼쪽 면, 여기도 윈드 칼럼들이 설치가 돼 있죠. 윈드 칼럼이 촘촘하게 설치가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월 브레이싱도 설치가 돼 있어요. 월 브레이싱은 벽면에 설치되는 월 브레이싱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렇게 네 군데에 지금 월 브레이싱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월 브레이싱은 앵글을 사용한 거죠. 그죠? 앵글 두 개의 앵글 디귿 형광, 기역 형광, 뭐 그죠? 디귿자로 생긴 앵글을 두 개를 붙였는데 한 개의 앵글 사이즈는 100에 100에 그다음 외부의 두께가 10T 또 하나의 외부의 두께가 10T짜리의 앵글을 사용해서 월 브레이싱을 네 군데 설치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확대시킨 그림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여기 보면 메인 기둥인 여기 보면 SC1 그렇죠? SC1 여기 SC1도 보이죠? SC1 여기 SC1이 큰 사이즈의 부재로 설치가 돼 있고요. 10m 간격. 그 사이에 그렇죠? 여기 보면 WC1 윈드 칼럼이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윈드 칼럼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유심히 또 살펴볼 것은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독립기초죠. 독립기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메인 컬럼 SC1 하부에는 독립기초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독립기초 뭐 F3, F5라는 이렇게 독립기초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윈드 칼럼에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독립기초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 경우에는 R15 1층 바닥에 있는 R15 위에 얹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다시 정리하면 메인 컬럼은 지붕의 하중을 받는 중력 방향으로 지붕의 하중을 받는 큰 하중을 받기 때문에 하부의 독립기초인 경우에는 독립기초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 윈드 칼럼은 중력 방향의 지붕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가 아니고 순수히 옆으로 치는 바람을 하중을 정하는 일종의 휨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따로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이 경우에는 보에 그냥 얹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또 이 월 브레이싱은 또 어떤 구조적 의미가 있냐면 월 브레이싱을 설치를 하는 게 메인 컬럼 입장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기둥을 설계할 때 철골 기둥을 특히 설계를 할 때 그 기둥이 횡구속 골조냐 또는 비횡구속 골조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횡구속 골조라는 것은 횡력에 대해서 뭔가 그 저항하는 강력한 뭐 여기 같은 예를 들어 브레이싱이나 전단벽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이 이제 보면 횡적으로 구속하는 부재가 별도로 있는 경우를 보통 이제 횡구속 골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흔들림, 수평적 변형이 작다는 거죠. 작죠. 작은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기둥의 뭐 유효 자굴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굴 길이에서의 그 K값 유효 자굴 계수라고 하는데 그게 1보다 작게끔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 설계할 때 되게 유리해서 기둥을 작게 동등한 조건이라면 작게 설계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그런 가세나 전단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고 그 다음에 그 라멘 구조인 경우에도 강성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그 횡강성이 그러니까 수평으로 찰랑찰랑 잘 이동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효 자굴 길이, 기둥의 유효 자굴 길이를 선정하는 그 유효 자굴 계수 K 값이 1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커지기 때문에 기둥 설계를 할 때 철골 기둥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이
월브레이싱은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면 할수록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작게끔 설계를, 기둥을 좀 경제적으로 작은 부재를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월브레이싱도 가능하면 좀 설치를 해주는 게 구조 물량을 그리고 구조 부재를 줄이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유리합니다. 유리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월브레이싱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겠죠. 월브레이싱을 예를 들어서 그 출입구가 있는 부분이나 창호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출입구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창호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또 건축 계획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월브레이싱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 그 오프닝, 개구부가 없는 공간을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월브레이싱은 뭐 구조 계획상 대칭, 그렇죠? 양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한 건데 여기 보면 그 메인 SC1이라는 이렇게 그 메인 그쵸? 메인 그 기둥이 있고 메인 기둥이 있고 그 중간 사이에 그 WC1이라는 윈드 컬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쪽 방향에 그 월브레이싱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 월브레이싱을 앵글 두 개를 붙여놓은 형태로 X자 형태의 월브레이싱을 설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방향은 당연히 그 메인 컬럼은 기둥의 그림에도 나왔지만 이와 같은 구조 계획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이거를 직각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에 큰 25m의 그 지붕층에서 큰 걷어가 큰 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그 휨 모멘트를 저항을 하려면 왜냐면 이쪽 부분에 이제 강접 형태로 이렇게 걷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지붕층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휨 모멘트가 걸리게끔 해야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둥의 방향이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프렌지 쪽에 붙는 걷어가 있고 또 이렇게 외부 쪽에 붙는 걷어가 있겠죠? 걷어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게 크냐를 결정을 해서 크게 작용하는 보호에 이 프렌지 부분이 면하게끔 그렇죠? 또는 외부 방향이 오게끔 설계를 하면 구조적으로 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계획적으로 보면 기둥의 간격이 중요하고요. 기둥의 간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철골 기둥 같은 경우는 또 약축과 강축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H형광 기둥은 그거에 대한 기둥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 좀 상부에 지상 1층 바닥 상부에 크레인 가다를 설치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내민보나 크레인 가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또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서 보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통 기둥과 기둥 계획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RC나 또는 일반 철골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사무용으로 쓰거나 업무용으로 쓰는 철골 구조에서는 보통 그 그러니까 걷어나 또는 빔을 각층 바닥 레벨에서만 배치를 하잖아요. 일반적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주의할 거는 여기 크레인도 설치가 되지만 또 이 층고가 되게 높았지 않습니까? 층고가 높기 때문에 또 기둥의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거더를 또 중간층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기둥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MS 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여기 뭐 미들층의 스틸 지원이라는 요거를 또 하나 설치했다는 거 한번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버클링, 자굴 길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또 구조적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죠? 장주
길이가 길잖아요. 세장하잖아요. 이거를 옆에서 약축 방향으로 한번 볼을 잡아주면 이게 자굴 길이가 줄기 때문에 이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또 구조적으로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설치된 거죠.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1층 바닥에서 플러스 7,800인가요? 예, 7.6m? 7.6m 레벨에서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그렇죠? 약축 방향으로 이렇게 엮어준 겁니다. 하나 엮어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층이 있다는 거 한번 또 챙겨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좀 전에 그 이 친구가 지금 아까 높은 층에는 중간에 여기 빔을 하나 보냈잖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렇죠? 빔을 보내는데 여기 MSG2라고 그랬나요? MS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가 메인 컬럼이 잠깐만요. 메인 컬럼이 이렇게 있죠. 메인 컬럼이 이렇게 있고 여기 10m 간격으로 10m 간격으로 있고 여기다 친구가 높다 보니까 메인 컬럼의 친구가 높다 보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그렇죠. MSG 여기 1이었네요. GMS1을 이렇게 아까 평면도에서 보낸 것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해주는데 요게 이전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게 된 거죠. 뛰어나는 건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MSG1 또 어느 부분에서 또는 MSG2 이런 부분의 그 중간에 기둥의 중간 부분에 설치되는 그 거더 또는 빔들은 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그 자료와 마찬가지로 기둥 상하부의 지지 길이를 줄여줘서 이 자굴을 일으킬 때까지의 그 하중을 어떻게 보면 자굴 길이를 줄여주면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기둥의 효율적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다음 장에 있나요? 예. 역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오일러 자굴 하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오일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기둥 압축제에서 어떤 핀핀인 조건에서 양단 핀인 조건에서 압축력을 받을 때 기둥이 갑자기 파괴될 때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압축력이 작용하는 직각 방향으로 갑자기 확 휘면서 파괴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직각 방향으로 확 변했을 때의 고하중, 그러니까 민계하중, 한계하중, 요걸 자굴하중이라고 했는데 요 자굴하중에 대한 거를 그 산정해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티컬한 하중, 피 크리티컬, 그렇죠? 그 임계하중, 자굴하중은 양단 핀일 때는 LA 제곱에 대한 파이 제곱 EI. 요거는 뭐 그렇죠?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람다의 제곱의 분의 파이 제곱 EA. 그렇죠? 요거는 그 유명한 오일러 하중 공식이죠. 그 오일러 하중 공식이죠. 뭐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이 오일러가 이 공식을 달랑 만들어내고 나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 공식인지는 그렇죠. 뭔가 그 근거가 없어요. 그냥 결론만 이렇게 딱 내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그 후손들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못 알아냈어요. 그러다가 200년 후에, 그렇죠? 200년 후에서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00년 후에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공식, 그 유명한 공식이고요. 그래서 구조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잘 애우고 있으시는 그렇죠? 그 유명한 오일러 자그라준 공식인데 여기서 보면 H형광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축 방향, 그렇죠? H형광의 그 강축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축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축 방향이 강축이 X축이고요. 약축이 Y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둥 같은 경우는 이 강축에 대해서 그렇죠? 어쨌든 휨 성능이 효율적이니까 이 프렌치 쪽에 큰 거더를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둥의 방향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중을 양쪽에서 이렇게 압축력을 받을 때 이렇게 옆으로 하중의 직각 방향으로 해서 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좌굴이라고 하죠. 버클링. 그렇죠? 그래서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과도한 축하중을 맞는 부재, 기둥 같은 경우에는 축하중이 좌굴하중을 넘을 시, 그렇죠? 어떤 좌굴하중이 넘으면 약축 방향으로, 여기 보면 이게
약축 방향으로, 그렇죠? 약축에 대해서 좀 이게 한국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약축이 y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휘죠, 그렇죠? y축에 대해서 또는 y축의 직각 방향으로 또는 이게 강축이잖아요, 예수축이 강축 방향으로, 그렇죠? 말이 좀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약축 방향에 대해서 좌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좌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그 그, 그때 이 자구라중을 보면, 이 공식에서 보면, 어, 어떻게 보죠? L이 뭐냐면 부재의 길이죠. 유효 길이라고 하는데, 부재의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렇죠? 이 자구라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는 뭐 3.14, 의 제곱 곱하기 2는 탄성계수, 재료가 갖고 있는 탄성계수니까 같은 거고, I, 단면 2차 모멘트죠. 단면 2차 모멘트가 클수록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공식에도 보면. 그리고 보면 우리는 또 세장비라는 용어를 또 많이 씁니다. 세장비. 세장비는 보면 그 R에 대한 L이거든요. R분의 L인데 여기서 R은 단면 성능으로서 단면 2차 반경을 얘기하는 거죠. 단면 2차 반경이 어떻게 되죠? 단면 2차면 루트 그 A분의 그렇죠? A분 단면적 A분의 단면 2차 모멘트가 그렇죠? 단면 2차 모멘트가 이게 이제 단면 2차 반경이라 그래서 R로 이제 표현이 되죠. 역학적으로 보면 표현이 되는데 이 R은 어떻게 보면 단면 2차 반경은 부재의 일정한 재료, 단면적을 쓰면서 재료를 쓰면서 높은 단면 2차 모멘트를 형성을 시켜야지 높은 값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R 값은 어떻게 보면 재료를 조금 써서 높은 단면 2차 모멘트의 단면 형상을 형성시키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 부재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특히 기둥 부재에서의 효율, 그러니까 그죠? 효율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그 지수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런 지수인데 어쨌든 이 세 장비는 단면 2차 반경에 대한 길이, 부재의 유효 길이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세장비가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늘고 길다라는 뜻이고 세장비가 작다는 거는 짜리몽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걸로 또 요 수식을 변경을 하면 그 람다의 제곱에 대한 분의 파이 제곱 2a 여기는 a라고 표현이 되죠. a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구라중은 단면적이 여기 보면 단면적에 비례하고 그렇죠? 단면적이 클수록 기둥의 단면적이 클수록 큰 하중이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 세장비가 반비례. 그러니까 세장할수록 기둥이 받을 수 있는 힘은 적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전 구조 공학자들은 다들 대부분 애우고 있는 그죠? 항상 애우고 있는 공식인데 여기서도 보면 그 L하고 여기만 파이 제곱 2하고 똑같죠? 그리고 L하고 I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람다하고 A하고 그죠? AA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또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래서 즉 어쨌든 부재가 세장할수록 자굴이 취약해지고요. 그래서 구조적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의 그 유효 자굴 길이를 줄여주면 이게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중간에 약축 방향의 중간에 볼을 이렇게 설치해주면 뭔가 자굴을 방지하는 자굴 방지용 이렇게 볼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길이가 이 전체 길이가 아니라 반의 길이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오일러 공식이라는 것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조 계획에서도 이제 구조 역학적인 원리를 잘 감안해서 설계를 하면 효율적인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약축 방향으로 그 휘어질 텐데, 그렇죠? 강축 방향으로는 안 휘어지죠. 단면 그렇죠? 약축장으로 자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중간에다가 그 여기 그죠? 빔을 하나 이렇게 찔러주면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자굴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설계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층고를 갖고 있는 그 경량 철골 구조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빔을 이렇게 찔러주면
기둥 설계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보내줬는데 뭐 더 높은 경우에는 2개, 3개도 보내주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내주면 구조적 효율이 뛰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윈드 칼럼. 윈도 칼럼에도 이 그 중간에 찔러진 보가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본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메인 컬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찔러줬잖아요. 근데 윈드 컬럼이 어떻게 설치가 됐냐면 요 밑에서 하부에 있는 여기 슬라브 보호에 지지가 돼 있고 핀핀이라고 한다면 위에는 그 SG1에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지지를 시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윈드 컬럼이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층에 있는 여기 거더에 또 지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윈드 컬럼을 설치할 때 윈드 컬럼을 수평 하중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윈드 컬럼 높이도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길어지기 때문에 휘임제로서 그죠? 많이 커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중간빔을 설치하는 바람에서 그 윈드 컬럼이 이렇게 나눠지죠. 작아지죠. 그래서 풍하중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점을 형성시켜서 어떻게 보면 윈드 컬럼 입장에서 보면 스판을 짧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드 컬럼도 어떻게 보면 작게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빔에 대한 구조 계획을 적절하게 잘 해주면 메인 컬럼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윈드 컬럼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윈드 컬럼과 거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스. 지금 앞에서 건축 계획적으로 샌드위치 판면을 입면에다가 위아래로 붙였나요? 옆으로 붙였나요? 옆으로 붙였죠. 이거 횡판넬이라고 그랬죠. 위아래로 붙는 걸 종판넬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횡판넬로 붙였는데 보통 이 횡판넬을 이 판넬이 또 이렇게 큰 변형이 일어나거나 또 강도가 또 약하면 또 부서지겠죠. 파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거를 감안해서 윈드 칼럼과 거스의 그 간격과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횡판넬이기 때문에 그 횡판넬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가 뭐냐?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서 보면요. 여기 10m 간격으로 메인 컬럼이 있었죠. 메인 컬럼이 일단 지지가 시킬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윈드 컬럼을 2개를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2개를 넣어놓으면 이게 보면 10m를 3으로 나누면 뭐 3.3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 횡판넬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붙여있기 때문에 또 횡판넬을 지지할 수 있는 횡판넬의 지지점 간격은 보통 3.5m 이내로 맞춰주도록 구조 계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윈도우 컬럼을 예를 들어서 2개가 아니라 하나를 설치를 했으면 몇 미터죠? 횡판넬의 지지 간의 간격이 5m잖아요. 이거 너무 좀 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3.5m 이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윈드 컬럼을 2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윈드 컬럼을 왜 2개 넣어줬을까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건물 외부 마감재, 보통 저희가 샌드위치 파넬이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파넬을 지지하는 수직 또는 수평 부재로서 주로 수평 부재로서 우리는 이거를 거스라고 합니다. 거스라고 하는데 이 거스는 주로 윈드 컬럼의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스는 주로 그 리브 디귿 형광, 그러니까 보통 디귿 형광에 이렇게 돼 있죠. 디귿 형광에 리브라고 하죠.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C형광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경량 찬넬이라고 하는데 찬넬은 디귿 형광을 예정하고 그래서 리브 찬넬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나 아니면 튜브 형태의 각형 파이프 있잖아요. 각형 관관, 이렇게 각형 관관을 주로 우리는 거스 부재로서 실무에서는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경량 리브 찬넬이나 각 강관들은 보통 이 티크니스가 되게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T, 3.2T 이렇게 해가지고 얇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광이라고 부르는 리브 디귿 형광은
보통 경량철골이라고 부르죠. 경량철골 부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지금 H형광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보면 일반 아변형광이죠. 일반 아변형광으로서 롤로에서 이렇게 쫙 뽑아내죠. 롤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그것들은 그 외부 두께나 프렌지 두께 같은 것들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꺼워서 또 전문 용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 구조 부재가 전체적인 자굴, 압축 부재 같은 경우는 자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요 판 있죠? 요 판, 요 플레이트들이 국부적으로 찌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플레이트 버클링 또는 국부 자굴, 로컬 버클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절대 요 전체 구조재가 자굴이 되기 전에는 그 구조 부재를 형성하게 되는 각 판은 절대 그 우그러든다거나 찌그러들지 않게끔 일정량의 두께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강판을 사용해서 이걸 폭두께비라고 하는데 일정한 폭두께비 이상이 되게끔 플레이트 두께를 두껍게 쓰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제 계산이 미리 돼 있는 거죠. 미리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국부 자굴에 대한 염려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경량형광, 냉간 성형 부재라고 하는 이거는 전 그 뜨끈뜨끈한 일반 아변형광은 이제 뜨끈뜨끈한 쇳물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롤을 통해서 뽑아낸다 그러면 이런 경량형광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그죠? 일반 상온에서 접습니다. 이렇게 그 두루마기 형태의 판을 이렇게 롤을 통해서 상온에서 이렇게 접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얇은 판의 형태의 형광을 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피스로 또 뚫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피스로 구멍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을 여기에 긴결을 시키기가 좋아요. 그렇죠? 이건 두꺼운 판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뭐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스나 뒤에 나오는 이제 중도리, 펄이는 보통 이런 그 경량 찬넬, 리브 찬넬이나 얇은 두께의 그 각형 강간을 쓴다는 거 한번 또 챙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보시면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이게 보면 이게 메인 컬럼이죠. 메인 컬럼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게 윈드 컬럼이 중간에 MSG1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횡판넬이 이렇게 지나가죠. 가로로 횡판넬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일정한 폭으로 해서 이렇게 그죠? 이게 설치될 겁니다. 횡판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바로 그냥 이 샌드위치 판넬을 이 H형광 형태의 기둥에 바로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쪽에 사실은 그 C형광 같은 거를 C형광, 리브 C형광을 디귿 형광 그죠? 리브 디귿 형광을 이렇게 붙입니다. 겉에다가 여기도 메인 칼럼하고 윈드 칼럼에다가 위에다가 한번 용접을 시켜서 이렇게 붙이고요. 거기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올려놓고 피스로 이렇게 툭툭 그죠? 뚫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게 바로 그 거스라는 겁니다. 샌드위치 판넬을 지지시키는 부재가 거스라는 거, 그죠? 거스라는 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게 지금 이 경우에는 횡판넬이었는데 종판넬로 설치할 경우도 있겠죠, 디자인상. 그럼 종판넬로 설치할 경우에는 거스가 어떻게 되겠죠? 그 판넬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종판넬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거스가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거스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종판넬을 이제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그렇죠? 1m 간격에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스도 보면 수평으로 설치될 수도 있고 수직으로 설치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걸 한번 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 수평으로 설치되는 샌드위치 판넬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가 거스다.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거스를 또 지지하는 게 또 윈드 컬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물론 이제 메인 칼럼에 바로 전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횡판넬이 이렇게 가니까 하중 전달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합니까? 풍하중에 대해서, 그죠? 건물을 미는 풍하중에 대해서 샌드위치 판넬을 가압하는 풍하중에 대해서 맨 처음에 샌드위치 판넬이 하중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이 거스가 하중을 받겠죠. 거스로 하중이 전달되고, 그 거스를 통해서 메인 컬럼이나 윈드 컬럼으로 하중이 전달되고,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윈드 컬럼은 다시 지지점이 여기하고 여기기 때문에 중간 빔에도 전달되고, 밑에 슬라브에도 전달이 되고, 위에 지붕층, 그렇죠? 외곽에 있는 보에도 전달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경량 철골 지붕의 구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1번과 2번 모듈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길 뿐이지 그 표준 모듈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25m 형성되어 있는 모듈을 살펴볼게요. 그럼 기둥 간격은 10m 곱하기 25m였죠. 이럴 때 일반적으로 이 기둥과 기둥 강축 방향으로 단변 방향으로 가는 이 힘에 대해서는 보통 이 삼각 형태의 접합, 뭐라 그랬죠? 강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리지드 커넥션 형태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붙이고요.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걷어는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메인 걷어죠. 그래서 RS 지원이라고 해서 RS 지원이 사이즈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588에 300에 12에 20T SS275를 쓴 거고요. 25m를 산형으로 날라가면서 설치가 된 거고요. 이게 설치가 두 개 가장 큰 보겠죠. 그 다음에 이 보를 또 횡자굴이라고 하죠. 보의 입장에서 보면 쉼제인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힘을 받을 때 옆으로 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둥이 옆으로 90도로 좌굴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보도 적절한 횡좌굴을 저항하는 요소가 없을 경우는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쉽니다. 옆으로 이렇게 비틀림 겸 옆으로 휘는, 그죠? 횡좌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횡좌굴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RS B1이라는 부재를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RS B1을 이렇게 횡좌굴을 잡아줘서 이것도 RS G1의 구조적 성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빔을 설치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빔도 또 어떻게 보면 횡좌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지지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또 작은 보, 요 중간사이 두 열의 더 작은 보를 이렇게 보내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보내준 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구조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이 맞다, 요 방법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곤란하고 구조 계획은 구조 엔지니어, 구조 설계자의 그 사고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를 수 있는 거,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것도 이제 주의할 게 지금 지붕 같은 경우에는 박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기둥이 있고 중간에 이 정도가 제일 높은 쪽이죠. 그 높은 쪽으로 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박공이 아까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리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아까 10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0대 1이는 이렇게 박공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샌드위치 판넬의 방향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방향.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샌드위치 판넬이 이게 골 형태로 돼 있어서 샌드위치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높은 부분이잖아요. 보통 용마루라고 하나요? 용마루 부분이 되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을 어떻게 형성을 시켜야 되냐면 샌드위치 판넬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을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샌드위치 판넬을 지지하는 또 그 부재가 중돌입니다. 펄인이라는 거죠. 펄인. 펄인. 한국말로 중돌이. 이 펄인은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판넬 가는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이 직각 방향.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떻게 씁니까? 샌드위치 판넬이 이것도 여기 용마를 기준으로 바꾼 게 되니까 샌드위치 판넬 펄인이 어떻게 방향이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경량 철골 지붕의 구조 계획에서 그 물매 방향, 경사도 방향, 뭐 박공 지붕도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기울어진 지붕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붕용 샌드위치 판넬의 방향을 고려해서 그 직각 방향으로 중도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넬이 중돌이 펄인이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용마루와 평행한 방향으로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중돌이, 이 펄인은 간격이 중요합니다. 펄인도 일반적으로 3.5m 이내로 만들어주는 게 펄인 설계를 할 때 중요합니다. 적절한 효율적인 단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는 여기 작은 보 있죠? 요거와 요게 또 요 걷어가 결국은 펄인을 지지하는 부재가 되잖아요. 펄인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가는 펄인을 지지하는 부재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펄인의 간격이 그렇죠? 3.5m 이내가 되죠. 두 개를 설치해야지 3.33m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그 이 작은 볼을 여기 최고 작은 볼을 두 개를 보내준 겁니다. 10m 안에 두 개를 보내준 거.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량 철골 지붕은 걷어나 또는 빔이나의 배치는 펄인의 간격에 유념해서 설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한 거죠. 여기 25m 경관 10m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위 모델 1번에 대한 단위 모델의 하준의 정답은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샌드위치 판넬. 이쪽 방향으로 가는 샌드위치 판넬에 하중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죠? 펄인. 아까 가로로 지나가는 거죠.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펄인에 전달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펄인을 지지하는 건 뭐죠? 여기 걷어, 작은 빔, 그렇죠? 이거 같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중은 작은 빔에도 전달이 되잖아요. 파란색의 파란 빔, 파란색의 작은 빔, RSB3인가요? 그거는 다시 또 어디로 전달이 되죠? 다시 RSB1으로 전달이 돼서 그 힘이 다시 어떻게 하죠? 그 RSG1 양쪽에 큰 보로 전달이 되는 형태의 하중 전달 메커니즘을 형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경량 철골 지붕의 구조 계획은 샌드위치 판넬의 그죠? 방향에 따라서 물매 방향에 따라서 펄인의 방향이 결정되고 펄인의 그 간격은 3.5m 이내로 조정을 해서 작은 빔을 배치를 한다. 그죠? 이걸 주의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일 작은 봄은 뭐죠? RSB3. RSB3는 결론적으로 그렇죠? 여기요. 200에 100 정도 되네요. 이런 작은 빔이 되고요. RSB1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힘이 전달돼서 어디로 가죠? RSB1으로 가죠. B1은 좀 더 커졌죠. H형광 350에 175에 7에 11짜리로 조금 커졌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큰 보, 그죠? 25m 큰 보 보면 588에 300에 10에 20이라는 H 큰 보에 전달이 되는 형태의 그 하중 전달 메커니즘이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작은 보, 그 다음에 중간 보, 그 다음에 가장 큰 보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약축 방향으로도 어떻게 됐죠? 여기 보면 RSG2라는 걷어가 강접 형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강접 형태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보면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이 RSB와는 물론 양쪽 핀인데 핀 분리하고 여기는 강접이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 부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큽니까? B와는 그렇죠. H형광 350, 110을 7에 10인데 요거는 G2는 더 크죠. 400, 200, 8에 12. 왜 커졌을까요? 그렇죠. 분담 하중은 훨씬 작고 그렇죠. 하중은 중력 하중에 더 작게 받고 그 다음에 접합도 이 빔은 양단 핀인데는 고정으로 강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재는 커졌다. 이거는 네, 결론적으로 수평하중 때문에 갑니다. 바람하중 또는 지진하중이라는 수평하중, 횡하중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봅니까? 커진 겁니다. 횡하중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10m 지금 기둥들이 10m 간격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걷어로 그렇죠? 지금 아까 400에 200짜리인가요? 400, 200짜리 RSG1으로 이렇게 강접 형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이 아까 8스판이 나가는 걸 80m니까 거기다가 이 수평하중을 이렇게 P라는 수평하중이 딱 작용했을 때 그렇죠? 이놈이 그 뭐죠? 모멘트 골조, 그 라멘 구조, 그렇죠? 이렇게 강성 골조, 강접 골조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로 이거를 지지를 시키는 겁니다. 수평하중이 정하는 거죠. 그리고 기둥 하부는 보통 이렇게 그 핀 커넥션으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핀 커넥션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RC 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질재죠. 위에는 철골이고 아래는 콘크리트고. 그래서 이질재의 접합은 핀 커넥션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실무적으로 좀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좋고 왜냐하면 이질재는 강접을 만드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쪽으로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핀절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실무적으로 간편하고 좀 힘의 흐름도 심플해지고 그 여러모로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초와 같은 경우는 기초 설계가 또 좀 작게 경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접합부가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강하게 접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질재의 접합은 RC와 철골이 붙는 부분은 보통 실무적으로 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근데 필요하면 강조로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접합부를 단순화시키고 시공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좀 볼 것들은 여기 보면 여기 뭐죠? 조그만 윈드 컬럼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이거는 사실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하부에 설치되는 윈드 컬럼 여기를 표기를 한 건데 이 윈드 컬럼은 요 RSG2라는 요 좀 큰 횡력 때문에 조금 커진 그렇죠? 좀 커진 요 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SG2가 요 윈드 컬럼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탱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RSG2의 밑에 있는 윈드 컬럼이 매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매달렸다? 좀 이렇게 지지되고 있다라고 거꾸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윈드 컬럼의 그 발력들이 이 RSG2의 약축 방향으로 힘을 전달을 하겠죠. 그 윈드 컬럼의 발력들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또 커집니다. 요 외곽에 있는 것들 윈드 컬럼의 수평 하중들을 이렇게 지지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윈드 컬럼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죠. 이렇게 윈드 컬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이제 플레이트 가세 플레이트 같은 거 이렇게 돼서 여기다 볼트 체결을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볼트 체결을 하는데 여기를 위아래로 슬로트 홀 처리를 합니다. 슬로트 홀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지점을 잠깐 롤 형태 이렇게 그림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롤 형태의 디테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이 RSG2의 하중들이 이게 쳐졌을 때 이게 변형이 됐을 때 이 윈드 컬럼에 전달이 안 되겠죠. 힘이 여기에 전달이 안 되고 그렇죠? 안 되겠죠. 그리고 윈드 컬럼이 받고 있는 이게 수평 하중, 바람에 의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평 하중이 옆에서 이렇게 치는 하중이 있죠. 이는 치는 하중으로 인해서 이 외곽에 있는 이 RSG2 요 보는 요 수평 하중을 추가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이런 위아래 하중 플러스 옆으로 치는 하중들도 같이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더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RSG2는 두 방향의 하중을 그렇죠? 강축에 대한 하중도 받고 약축에 대한 하중도 받고 있다는 거를 또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B2는 아까 좀 17.5m였나요? 좀 작았죠. 작아서 여기 보면 메인 컬럼들이 있고, 그렇죠? 메인 컬럼들이 있고, 여기 보면 메인 거더, 그 박공 형태 메인 거더가 RSG3A, RSG3A. 여긴 표기되지 않는데 조금 작습니다. 아까 이거는 아까 큰 부재인데 이거는 당연히 작겠죠. 작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작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부가 이렇게 횡자구를 잡아주기 위해서 육마루를 비롯해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게 또 작은 이 중간부는 또 작은 부에 또 작은 부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간격도 마찬가지로 펄 이내 3.5m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누군 또 이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박공이잖아요. RS 지환이 박공이고 이거 산형 라멘 이것도 박공이죠. 나머지는 다 직선제죠. 이게 다 직선제입니다. 여기는 다 직선제. 그죠? 요 두 개만 산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계획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걸 이 모듈에서 이런 식의 빔을 설치하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작은 빔을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로 구조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근데 이런 형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긴 빔이 또 박공이 되죠. 그렇죠? 이 빔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박공이 됩니다. 이렇게 박공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여기 외곽 빔에 이렇게 뭐랬죠? 이렇게 핀 형태로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형상이 생각되냐면 역학적으로 발력이 그렇죠? 발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발력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박공 형태는 바깥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수평력을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평력,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외곽 거더의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힘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더 이축 힘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뭐 별도로 또 자세히 상세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일단 시공 순서상 거더를 기둥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더를 먼저 설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빔을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설치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설치할 때도 빔을 이 박공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시공 순서상 또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자체도 또 그렇죠? 수고가 더 들어가고 여기를 또 뭐 잘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계획은 할 수도 있지만 시공적이나 또 구조적으로나 좀 뭔가 이렇게 효율적이지는 시공적으로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틀린 거는 아닌데 이렇게 바람직한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공지붕의 형태는 이게 뭐 이거 같이 단일 현강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지만 트러스로도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스판이 뒤에 또 커지면 그러면 이런 박공 형태의 부재들은 어쨌든 거더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 안에 들어가는 빔들은 직선제, 단일제로 형성시키는 게뭐 현재까지는 좀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빔 부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거더나 빔으로 사용하는 빔 부재를
보통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폭이 좁고 프레인지의 폭이 좁고 높이가 춤이 큰 부재를 많이 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H형강 일반 압형 형광의 종류 중에서도 세폭계라고 표현합니다. 폭이 짧은 거, 높이에 비해서 폭이 짧은 거를 세폭계 계열의 그 H형광을 많이 쓰는데 그래야지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여기 중립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단면 이차 모멘트가 크고 그 다음에 단면 계수가 커서 그 구조적 휨제로서의 구조적 성능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요소는 이런 세폭계 계열의 H형광을 많이 쓰는 반면에 그 기둥은 어떻습니까? 기둥은 또 이렇게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광폭계 계열의 기둥을 많이 쓰죠. 광폭계라 그러면 말 그대로 폭이 큰 거, 높이에 비해서 폭이 거의 같은 거, 뭐 300에 300 시리즈, 400에 400 시리즈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쓰는 거는 기둥은 휨을 걷어가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걷어에 대해서는 강축에 대한 휨을, 이쪽 걷어에 대해서는 약축에 대한 휨을 받는 두 방향의 휨을 받기 때문에 이제 광폭계 계열의 그 H형광을 쓰는 겁니다. 네, 이런 거 한번 또 그리고 그 중간은 또 중폭계라고 해서 또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철골 구조의 경제성은 무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무게에 따라.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런 그 큰 치수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두께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께. 그래서 폭이 가급적이면 작고 높이가 높은 거를 써주는 게 보 같은 휨지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는 아까 또 그 자굴이 약축에 대해서 자굴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축의 단면 성능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둥은 그 광폭계 계열의 기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프 브레이싱. 여기 보시면 이제 펄인 볼까? 여기서의 펄인이 지금 가로로 이렇게 쭉쭉 가 있죠. 왜냐면 샌드위치 판넬에 직각 방향으로 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펄인도 마찬가지로 그 C형광이라고 불리는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리브 채널의 100, 높이 100, 그리고 폭이 50, 20은 뭘까요? 아까 립, 그렇죠? 립의 그 폭을 얘기합니다. 두께는 2.3T를 몇 간격으로? 100간격으로, 1m 간격으로 쭉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스판 연속으로 설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펄인이 이쪽도 펄인이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도 펄인이 이렇게 가 있다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루프 브레이싱은 뭐 왜 필요할까요? 여기 보면 루프 브레이싱 해가지고 파이 13 직경 13인 스틸 로드바를 X자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로 칠해 놓은 것들이 십자 형태의 루프 브레이싱 스틸 로드바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일단 루프 브레이싱의 역할은 뭐냐? 지금 지붕이 경량이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이 물론 어느 정도의 강성의 역할을 하겠지만 약합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슬라브를 이렇게 쳐놓은 것보다 약하죠. 그래서 그 다이어프램의 입장에서 보면, 경막의 입장에서 보면 콘크리트 슬라브가 치어져서 이거를 강한 경막이라고 표현하죠. 강한 경막. 그래서 수평력이 이렇게 작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슬라브가 이렇게 네모나다. 그러면 이게 수평 이동 좌우로 또는 이렇게 로테이션은 일어날지 몰라도 이 네모나다 그러면 네모난 것 형태는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 이게 강한 경막이라고 그러죠. 이에 비해서 이 콘크리트가 안 치워지는 이런 바닥판넬 같은 경우는 유연한 경막이라고 합니다. 유연한 경막. 그래서 유연한 경막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연한 경막의 형태를 루프 브레이싱 설치를 통해서 약간의 그 경막 작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좀 강한 경막. 그래서 결국 지붕의 판이 찌그러지게 비틀림이 생기거나, 그렇죠? 변형이 찌그러지지 않게, 비틀림이 찌그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루프 브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이 루프 브레이싱을 그러다 보니까 수평력에 대해서
수평력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쨌든 지붕의 맨 외곽에 있는 이런 빔이나 또는 걷어나 또는 컬럼을 통해서 이제 수평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바람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할 텐데 이 하중들을 이 그 루프 브레이싱이 이게 뭔가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트러스로서 옆으로 볼 때는 일종의 트러스잖아요. 그렇죠? 트러스 작용을 통해 가지고 하중을 골고루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전달을 시키는. 그래서 수평 하중에 대한 하중 전달 기구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하중 전달 기구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스틸 로드바를 썼기 때문에 이 스틸 로드바가 인장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압축재로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틸 로드바를 십자 형태로 양방향으로 설치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은 앞에서도 볼 수 있지만 뒤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 볼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장재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틸 로드바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경우에는 X자로 보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X자로 보내주는 거는 그 인장재로서만 역할을 하게끔 설계를 하는 경우에 그렇죠? 예. 인장재로서 그 효를 그죠? 구조적 성능을 나타내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월 브레이싱도 앵글로 이렇게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그 앵글은 물론 압축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인장재로서 역할을 시켜서 설계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X자로 설치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 면만 이렇게 대각선 부재로 가세를 설치해도 되겠죠. 대표적으로 좀 강성이 뛰어난 가세를 H형광 같은 강성이 큰 걸로 이렇게 보낼 경우에는 굳이 뭐 X자로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한쪽만 이렇게 강한 강성이 있는 가세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보통 루프 브레이싱에 대한 계획은 브레이싱의 계획은 여기 보시면 보통 조그만 단면으로 볼 때, 조그만 모듈로 볼 때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게 유리합니다. 이게 45도 각도를 유리하는 게 좋거든요. 인장계로서 역할을 할 때.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완전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맣게 정사각형 가깝게 모듈을 형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소규모 한 모듈 조그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사각형에 가깝게 로프 브레이싱을 보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빔 배치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빔 배치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빔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펄인의 영향도 받지만 또 이거 루프 브레이싱의 배치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모듈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작은 모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루프 브레이싱은 정사각형 그러니까 45도와 가까이 배치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두리에 다 배치합니다. 보통 보면 테두리에 다 있죠. 여기 보면 그죠? 다 이렇게 테두리에 기본적으로 다 배치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테두리에 보통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또 여기 테두리에 배치했는데 또 남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은 또 큰 틀에서 또 정사각형에 가깝게 배치를 하는 게 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정사각형에 가깝잖아요. 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요 큰 틀에서 보면 또 정사각형에 가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루프 브레이싱의 그 구조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기 Y방향, 여기가 Y방향의 풍하중, X방향의 풍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입력을 시켜서 그것들이 그 풍하중에 따라서 그 인장재, 여기 배치되는 로프 브레이싱의 그 응력을 검토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부재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파이 13 스틸로드바를 쓴 거죠. 응력에. 그래서 이것도 뭐 경우에 따르는 뭐 파이 16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력을 많이 받게 되면 그래서 이것들은 뭐 루프 브레이싱의 계획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또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프 브레이싱도 예,
설치 이유, 그렇죠? 설치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빠졌나요? 다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예. 아, 아직 크레인 가다를 안 했군요. 예, 예, 크레인 가다, 요번에 마지막으로 크레인 가다. 크레인 가다는 아까 중간층에 설치를 했다 그랬죠? 중간층에 설치를 했는데, 중간층에 그 MSG와는 그거 보면 아까 높이에서 한 7.6m, 위에 상부 1층 바닥에서 플러스 7.6m 위에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기둥 자구를, 그렇죠? 메인 컬럼에 자구를 좀 어, 자굴기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윈드 컬럼에 그 또 뭐죠? 그 지지를, 그죠? 지지 길이를 좀 짧게 해주는 구조적 효과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설치했는데, 그 위에 보면, 어, 이게 얼마죠? 한 1000 정도, 1m 정도, 1.6m 위에 이제 크레인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인이 설치되는 이렇게 내민 캔틸레버, 짜리몽땅한 캔틸레버 그 저가 있죠. 캔틸레버 철골보가 있겠죠. 캔틸레버 철골보가 있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게 크레인 거더입니다. 그 CRG2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크레인 거더는 좀 큽니다. 그죠? 재질 강도도 SM35로 좀 크고요. 그리고 크기도 보죠. 높이가 800에 가깝고 폭이 300에 가깝고 두께도 막 30T 프렌지 두께가 되게 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10m나 돼서 그래요. 크레인 가다의 지지점이 여기하고 여기 기둥 간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커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이 기둥의 10m라는 간격이 조금 많이 컸기 때문에 이 크레인 가다가 좀 커진 이유도 있을 겁니다. 물론 20톤짜리 크레인을 지지해야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한 하중을 받아야 되니까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여기 내민보 기둥의 메인 컬럼에서 짜리몽땅하게 이렇게 내민 캔틸레버 보 요거는 이제 브라켓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사이즈가 여기는 588에 300에 12에 20T짜리 여기 내밀고 그 위에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크레인 가다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크레인 가다를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리고 크레인 가다와 요 브라켓에는 그 뭐죠? 고력 볼트로 당연히 이렇게 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레일이 이렇게 그 레일이 철로 레일이 있잖아요. 이거 레일을 이렇게 깔고 그죠? 깔고 여기다가 이제 차륜아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크레인 가다는 여기 빨간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단면상 보면 1.2m 정도 나왔네요. 여기 내미보. 그래서 크레인 가다 브라켓이 있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형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 그렇죠? 놓여져 있는 것이 크레인 거더다라는 걸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 거더는 뭐 전문적으로 보면 크레인이 움직이는 차륜 하중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기 같은 경우는 10m의 단순보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크레인이 또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인 하중, 차륜 하중에서 누른 하중도 있지만 옆으로 치는 하중.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 라인에서 이게 버텨준 거죠. 이 수평 하중에 대해서 지지를 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죠? 버텨주는 형태의 구조 구조 설계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빼먹은 게 뭐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중도리는 설명을 했죠. 중도리는 아까 여기 시험관 같은 중도리 아까 해서 100에 50에 뭐 20에 2.3T를 썼나요? 아까 백간격으로 이런 것도 높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 앵글이나 플레이트를 밑에 있는 빔이나 거드에 미리미리 현장에서 용접합니다. 용접해 오고요. 거기다가 뭐 중볼트 같은 거를 통해서 나중에 여기를 연결을 시키죠. 긴결을. 그래서 미리 공정에서 부착되어 오는 앵글이나 플레이트에다가 C형강을 이렇게 중볼트로 연결시키고 여기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피스로 그렇죠? 피스로 이렇게 딱 꽂아서 긴결한다는 거. 그리고 이 거스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C형강에 연결시킨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요부재 있죠, 요부재. 아까 요 기둥의 자구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요 붙인 부재. 요것도 어떻게 보면 수평화 중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보통 구조적 효율을 높이려면
뭐 방향을 요런 방향으로 사실 설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빔을 H빔을 그렇죠?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왜냐면 요런 방향의 풍화중에 대해서 견뎌야 되니까 10m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또 뭐 공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시공성을 고려해서 일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게 아마 부재가 어디 있나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네.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 300에 요게 아, 부재 사이즈가 광폭계의 중간빔을 썼습니다. 이렇게 광폭계 이렇게 높이도 300, 폭도 300. 요 이유는 왜 그렇죠? 요런 수평화종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요게 수평화종 봐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요 위에 있는 윈드 칼럼도 또 여기서 올라 태워야 되고 그렇죠? 윈드 칼럼도 이렇게 올라 태워야 되고 용접해서 요것도 이렇게 수평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약축 어떻게 보면 그 약축 방향으로 그렇죠? 요 방향으로 힘을 받는 힘 부재이기 때문에 광폭계 계열을 쓴 겁니다. 그렇죠? 단면 성능을 커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눕혀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광폭계 계열의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폭계 계열의 H형광을 쓴 이유는 그죠? 수평하중을 받아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다. 라는 것도 예, 한번 예, 챙겨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수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